자, 그럼 5차 교육과정을 볼게요. 자, 5차 교육과정은 이제 87년, 88년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됐는데, 그때 이제 민주화 흐름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노태우 때 이제 그 교육과정이고요. 자, 여기에 이제 교육과정의 특징은 교육과정의 지역화, 그다음 학교장 운영의 재량권 강화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 아마 이제 그 헌법을 개정하면서 지방자치제 실시하고 연결됐을 거예요. 이 중학교의 교육과정 지역화는요. 그리고 역사교과에서는 국사과, 사회과 속에 이제 세계사는 이원적 체제가 그대로 유지됐고요. 그리고 국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중학교와 2학년, 3학년 각각 2시간. 그 다음 고등학교는 6단위로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과의 경우에는 중학교 사회 1은 지와 세계사 영역. 그 다음 사회 2는 세계사 일반 사회 영역. 그 다음에 사회 3은 일반 사회 지리 영역. 이렇게 구성이 됐죠. 그래서 종전에 2학년, 3학년에서 가르쳤던 세계사가 1, 2학년 때 변경됐고, 고등학교 세계사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각각 인문계, 자연계 4단위씩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 4차 교육과정보다 단위수가 이제 2단위씩 늘어났죠. 그 다음 국사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학교급별 계열성이 이제 강화돼요. 그래서 국민학교에서는 주제 중심의 생활사. 참고로 요 당시에는 국민학교라고 불렸어요. 초등학교 바뀐 게 1996년이야. 그 다음에 중학교는 정치사 중심. 그 다음에 그 고등학교는 문화사상사 중심 이렇게 있고, 그래서 통사사에서 이제 분야사 주제별 이제 접근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7자 넘어가서 국민학교, 초등학교는 이제 이렇게 생활사 중심, 정치사 중심, 문화사상사 중심은 7차 교육과정까지 계속 가요. 이 흐름이. 그다음 중학교에서 이게 좀 눈여볼 게 왕조별로 구분돼. 근데 반면에 고등학교는 시대 구분이 더 강화돼요. 예.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시대 구분이 강화되면서 첫 번째 중단원에 그 뭐냐면 이행 단원을 각각 두죠. 이행 단원을. 그래서 중세사의 이행, 그다음 근세사의 전환, 근세사의 지향. 그랬죠. 중세사의 이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보면 후삼국 시대 있죠. 신라 말기부터 해서 후삼국 시대. 그 다음에 근세사의 전환 같은 고려 말기 때, 이런 것들. 근대사의 진양은 조선 후기 때, 이렇게 이제 이행 단원을 뒀다.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4차 교육과정에서는 요때 이제 뭐냐면 단원을 2단원 뒀죠. 근데 이제 근현대사 강화가 되면서 3단원까지 넣어놔. 그래서 근대사의 성장, 라는 단원을 근대사의 발기 단원을 근대사의 발전과 한민족 독립운동 이렇게 구분함으로써 근대사를 3단원으로 뒀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국사교과서에서는 이데올로기적 평양성에 대한 비판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해서 교과서 서술에서 학계의 진보적 견해에 수용해서 역사의 주인공이 누군가를 하는 입장에서 기층사의 움직임과 내재적 발전론을 주목했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개정된 국사교과서 보면 조선 후기 사회 민중사를 좀 강조했고, 그 다음에 일제 무장 독립투쟁, 사회주의 운동, 북한 정권 수입 이런 것들을 이제 담았죠. 또 이제 근현대사의 정근대사에 남아 있는 왕을 주어로 했던 서술을 이제 변경을 했고, 동학운동을 동학농민운동을 하고 일부 용어 개정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세계사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중학교 1에서는 중세 이전, 그 다음에 그 사회 2에서는 르네상스 이후 이렇게 배우도록 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도 있고 뒷부분에 각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뒷장으로 넘어가서 또한 중학교에서는 세계사를 먼저 배우고 자국사를 나중에 배우는 그것에 논란이 있었어. 이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5차 때부터는 중학교에서 세계사 배우고 그 다음에 그 자국사를 그 다음 뒤에 배웠거든요. 이 실차 초반 때까지 계속 가는데 이게 순서가 맞지가 않다. 이 논란이 있었고요.
그다음 고등학교 넘어가면 고등학교 세계사는 이전부터 내용 교육과정 편성 원칙이긴 하지만 그 당시 그 고대 중세는 어디죠? 문화권. 근현대사는 주제 중심. 이거는 뭐 예전부터 쭉 있었는데 이때 더 강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요 기점이 됐던 게 그 아까쯤에도 말했지만 뭐와 관련된 거죠? 지리상의 발견과 관련된 거죠. 지리상의 발견.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다. 그래서 중세까지 각 문화권의 다른 문화권과 구별되는 독자적 성격과 발전의 논리를 가지고 있으며 근대에 접어들면서 어떤 한 문화권에 일어났던 역사 사건이 그 세계 다른 문화권에 직접 영향을 줬다는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의 세계사가 성립됐다고 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단원으로서 세계사 성격의 학습 방법이나 일종의 도입 단원을 편성했다는 게 특색이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보통 역사의 개념, 역사학습의 목적, 세계사 의미 같은 역사 이론이나 현대 세계의 특성들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빈약하고 형식적이어서 대단원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동서양의 이분법과 아시아사회에서 중국사 중의 시대 구분을 지향할 걸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조의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거의 전반적으로 예전에 그 흐름들이 이어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첫 번째 단원에 이제 세계 성격 학습 방법이라는 단어를 뒀다. 지금도 있죠? 거기 교과서 펴보시면 알아요. 그 앞부분에. 자, 그 다음 6차 교육과정 볼게요. 6차 교육과정은 이제 1992년 때니까 이제 김영삼 정부 때, 문민정부 때부터 했고, 그래서 6차 교육과정 내었던 것은 교육과정의 분권화, 그 다음에 교육과정의 다양화, 적정화, 그 다음에 효율화,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좀 눈여볼 게 이제 교과 편성이에요. 네. 그래서 3차부터 해서 5차 때까지는 독립교과로서 유지됐던 국사과가 어떻게 되죠? 폐지되죠.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요? 국사과가 사회과 속에 들어가. 그래서 이론화돼. 그래서 종전에 이제 국사과, 그다음 사회과 속의 세계사 이 이론적인 경향이 이론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다만 이제 이렇게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만 이제 국사의 경우에는 중학교에서 또 다른 사회 과목과 별도로 교과서를 만들고 별개의 수업 시술 편성안 등 운영했다. 다만 시험은 뭐죠? 한 과목으로 봐요. 사회라는 과목으로. 그리고 사회과 통합 강조해서 고등학교 때 공통사회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거의 뭐 그 없어진 과목인데 지금은 뭐하고 비슷하냐면 통사 아시죠? 최근에 통사 되게 강조되더라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지역사 다 들어가. 지리, 역사, 사회, 윤리 이런 과목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냥 상대적으로 이제 역사는 좀 약간 적어요. 예. 근데 통사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따로 요즘에 기간제로 통사로 뽑는 분들이 학교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통사 자격증이 있는지는 지금은 없을 거야. 아마 지금 학교가 해갖고 그 커리가 만들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기존의 교사들을 이제 주로 쓰는데 나중에 이제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고 어느 정도 이제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따로 뽑을 것 같아. 이 통사라는 과목. 예전 공사는 그 식으로.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이런 거하고 근데 요거하고는 좀 공통사회하고 통사는 달라요. 공통사회는 말 그대로 학문적인 책에 글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좀 지식 영역이야. 근데 통사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주로 이제 생활에 적응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되기 때문에 웬만하게 뭐 신문 정도 읽고 사회적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 뭐 가르칠 수 있는 과목? 요 정도예요. 그래서 내용 중심보다는 좀 실생활 중심이야. 읽어보시면. 예, 그래서 좀 약간 다른데. 자, 근데 이제 당연히 역사과 입장에서는 뭐예요? 사회과 통합 강화를 별로 안 좋아하겠지. 왜냐면 이 사회과 통합이 누구 중심이에요? 일사과니까. 그래서 비판 내용이 쭉 있어요. 뭐 사회과 교육 통합을 할 경우에는 뭐 체계성이 없다 등등등.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이렇게 이런 거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미 예전에 그때는 융합형 할 때는 나오지만 지금은 안 나올 것 같아서 건너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여기부터 볼게요. 예. 자, 여기에서 이제 국사과, 사회과 환원 및 사회과 통합 강화의 움직임으로써 역사교육 약화가 이어져
역사학이나 역사교육에 커다란 반발을 초래했고 결국에 국사를 필수 과목 하는 대신에 고등학교 결국에 국사를 필수 과목으로 하는 대신에 이때 그 고등학교에서 공통사를 다시 상과 학원으로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누고 상권은 일반사회, 학원은 한국지 같은 기형적인 모습을 띠게 되었다. 예. 그래서 원래 초창기 때 이 논의가 어떻게 됐냐면 일사과 애들이 주도를 했어요. 일사과 교수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차라리 그냥 국사를 왜 배우냐, 왜 필수하냐, 사회과 통합해서 그냥 하자. 그래갖고 이게 시한을 반포하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반발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물러난 거예요. 예. 자, 그럼 육자교육과정에서 중학교 사회 구성 내용을 보면 사1은 지, 사, 지와 세계사, 사2는 세계사, 지, 일반사회 영역, 그러니까 사회 3은 일반사회와 지 영역. 그럼 뭐하고 비슷하죠? 파형 유형이 이미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6차 때부터. 예. 그래서 7차 때 이제 완비됐다고. 파형 유형은 5차 때부터 조금씩 보이다가 6차 때 더 강화되고 7차 때 정착됐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와 발도는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국사 영역을 따로 편성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중학교 가보시면 2학년, 3학년 배우죠. 2학년, 3학년. 예. 고등학교 국사는 사회과 한 과목으로서 6단위로 편성됐고, 이게 6단위면 그 한 주당 몇 시간을 배우는 거야? 3시간을 배우는 거야. 3시간을.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7차 때는 몇 단위로 바뀌냐면 4단위로 바뀌어요. 그럼 몇 시간이에요? 2시간이죠. 왜 이 4단위 바뀌게 되냐면 심화 선택 과목으로서 뭐가 있었냐면 그때 이제 한국 근현대사가 있어서 한국 근현대사가 뭐냐 6단위예요. 그러니까 3시간 3시간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른 과하고 실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4단위, 6단위에서 4단위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일어났냐면 그때 제가 이제 가르쳤는데 국사들 다 하진 못해. 어디까지만 나가냐면 조선 전기 정도? 조선 후기 정치 나가면 많이 나가는 거야. 예. 그 이상 넘어가지 못해. 근현대사는 아예 제껴둬 그냥. 왜냐하면 뒤에 심화선택 과목에 근현대사라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근현대사는 제껴두고 정근대에서 위주 이렇게 가르쳤어요. 물론 내용이 있지만 그러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나중에 근현대사 선택하지 않는 애들은 아예 모르는 거야 그냥. 그래서 나중에 이게 문제 생겨가지고 7차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한국사 고등학교 1학년 때 한국사 이름으로 근현대사를 떼어박은 거죠. 거기에다가 필수로 배우도록.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 국사는 수업 시수면에서 종전과 차이가 없었으나 국사과는 독립교과였던 것이 중학교 경우에는 사회과 내용의 한 영역으로 고등학교는 한 과목으로 중학교는 아예 영역으로 들어갔어 그냥 영역으로.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7차까지 가요. 근데 이제 과목으로 독립되기 시작한 건 7차 교육 개정 이후 무슨 과목으로 독립했죠? 역사라는 이름으로 독립했죠. 역사. 자, 그 고등학교 세계사 선택과목 바뀜으로써 세계사 교육이 약화됐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내용 구성 조직 방법이 쭉 나오는데 보면 자, 교육과정에서 국사의 경우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학교급별 계열을 강조했고 초등학교는 생활사 중심, 중학교는 정치사 중심,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있고 그 외에 뭐 항토사 이런 것도 있고 고등학교는 뭐냐면 분류사 중심의 심화학습을 원칙으로 해서 문화사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했다. 사회경제사나 그 다음에 중학교의 이제 구성은 대단원을 없애고 중단원, 소단원 체제 넘어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왕조를 하나의 대단원으로 했던 단원 구성이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단원명과 왕조명을 사용하지 않게 되고 대신에 각 중단원의 단원명은 그 단원에 사용하는 사회 성격을 가장 잘 말해주는 주제를 단원명으로 사용했다. 이런 것들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고등학교 시대 구분이 더 강화됐어요. 시대 구분이. 그래서 고대사회 형성, 중세사회 전환, 근세사회 전환, 근대사회 지향 이런 시대 성격이 더 강화되는 단어를 뒀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 외에는 각자 읽어보세요.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5차는 예, 요 정도 이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7차를 보죠. 7차. 7차도 은근히 오리지널 7차도 많이 나와요. 시험 문제. 그래서 7차 내용을 보면
자, 요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별 교육과정 없애고 뭘로 나눈 거죠? 학년별로 이렇게 나타나. 그때 이제 1학년부터 몇 학년까지? 12학년제. 예. 그래서 1학년 고등학교 가보면 예를 들어 10학년 1반, 10학년 2반, 11학년 1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웃긴 건 그렇게 해놓고는 그 위에다가 1학년 2반, 2학년 3반 이렇게 또 예전 체제. 왜냐면 그래서 보통 1학년이 2학년부, 3학년부라고 하지 10학년부, 11학년, 12학년 이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형식상 이렇게 해놓은 거지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예전에 그 학교급별 체제가 그대 갖다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12학년 나오는데 1학년부터 해서 10학년까지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야. 그 다음에 11학년, 12학년 때부터는 심화선택과정 이렇게 두 개로 나눴고 그래서 이제 있고 그 수준별 교육과정을 또 이때 표현돼 있죠. 그래서 이 애들의 수준에 맞춰갖고 하라. 그래서 영어와 수학은 뭐죠? 단계형. 그리고 사회와 과학은 심화 보충형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때 고등학교 2, 3학년은 뭐죠? 심화 선택형 이렇게 있는데 심화 선택형 보충형 같은 경우에는 보충 과정은 따로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본교육과정에 학습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 대상으로 별도의 과정을 되지 않고 기본 과정을 그냥 반복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 그래서 실제 기본 과정하고 심화 과정, 보충 과정은 그냥 기본 과정의 반복이에요. 근데 그렇게 뒀는지 난 이해가 안 돼. 이게 사회과 같은 심화 보충을 뒀다고 했는데 실제 제가 이때는 했는데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기본만 했어. 기본만. 심화 보충형은 그냥 교육과정상만 있는 거고 실제 운영은 그렇게 안 했거든요. 예. 자, 하여튼 그러나 7차 교육과정은 이게 잠깐만요. 네. 자, 교육의 다양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의 취지와 달리 여러 가지 문제점 위에서 시행이 본격화하기 이전부터 크다는 비판이 일어났다. 비판 내용인데 비판 내용은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냥 이제 넘어가고 자, 7차 교육과정의 이제 역사 교육도 상당히 변화가 일어났다. 역사는 6차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사회과에 속하게 되고 사회는 3학년부터 10학년까지 학습하게 된다. 단 국사의 경우에 사회과의 다른 영역과 달리 6차 마찬가지로 별도의 시술을 두고 별도의 교과서를 만들었어요. 다만 이제 시험 과목은 동일하게 보고요. 자, 여기에서 눈여볼 게 뭐냐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온 게 이거예요. 자, 독립된 교과서로서 중학교의 2학년에서 주당 1시간, 3학년 주당 2시간. 그거는 이제 뭐하고 비교해서 볼 수 있냐면 자, 그전에는 각각 몇 시간에 2시간, 2시간이었죠. 그러니까 1시간이 없어진 거야, 지금. 1시간이. 그 다음에 2학년, 3학년 시수가 어떻게 될까요? 붕괴가 되죠?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꼭 기억을 해주세요. 7차 교육과정에. 고등학교는 4단위도 했다. 이거는 예전에 몇 단위였죠? 6단위였죠. 4단위도 했다. 자, 이는 중학교 종전에 비해 1시간 줄어든 분량이고 중학교 사회가 전체 11시간에서 10시간으로 1시간 줄어든 것은 국사의 수업시를 줄인 것이다. 이렇게 있고 중학교 세계사의 경우에는 종종과 마찬가지로 사회과의 다른 영역과 함께 학습했고 사회는 지리와 세계사 내용은 주당 3시간 그리고 사회 2는 세계사와 일반사회는 주당 2시간 그 다음에 이제 사회 3은 일반사회와 지리와 주당 2시간 이렇게 이제 했죠. 자, 그리고 고등학교는 2, 3학년 때 다른 심화 선택 과목으로서 이거 외워두셔야겠죠. 한국 근현대사와 뭐가 있었다? 세계사가 있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얘들이 이거 한국 근현대사를 많이 선택했어요. 그 당시 수능 과목. 지금 그때는 정시가 상당히 많았고 했기 때문에 수시보다 정시도 많이 갔죠. 그래서 한국 근현대사 이렇게 주로 많이 했고 제가 그때 한국 근현대사 담당을 많이 했어. 그래서 그때 이제 EBS에서 누가 떴냐면 최태성 선생님이 떴죠. 그래서 최태성 선생님이 한국 근현대사 과목으로 뜬 거야. 그래서 그때 왜 떴냐? 그 선생님이 그 도형이나 그 뭐냐면 개념들 되게 잘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세계사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냥 포기하는 과목이었죠. 잘 선택도 안 하고 예, 세 개 맞추면 잘한다고 해서 자, 하여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과목이 이제 좀 있으니까 좀 더 얘기할게요. 이 부분은 이제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자, 노무현 정부 때 07년 개정이 있죠? 요 때는 뭐가 있죠? 일단, 자, 세계사가 세계 역사 이해.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그 다음에 한국 근현대사가 없어졌죠? 그래서 한국사 통합이 되고, 대신에 한국 문화사.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동아시아사. 근데 이제 07년 개정은 그 노무현 때 만들었는데 노무현 시행한 그 MB 정권이 등장하자 아예 없앴죠. 시행하지도 못하고 뭘로 넘어가냐면 09년 개정으로 넘어가요. 근데 이게 용어가 처음에 09년 개정이었다가 이제 또 나중에 7차 개정으로 이렇게 용어가 바뀌어요. 이게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이제 하여튼 09년 개정으로 넘어가는데 이때는 이제 뭐냐면 중학교는 뭘 배우냐면 요때 이제 여기는 역사 배운다고 했죠? 중학교 여기. 네. 중학교도 이제 역사도 해요. 근데 역사가 이제 요때는 07년 개정 때 중학교 역사는 완전하게 학급별로 나누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중학교 때는 정근대사, 그다음 고등학교는 근현대사. 그래서 이제 했는데 요때는 좀 이상하게 그 07년 그 09년 개정, 그러니까 7차 개정, 요때 이제 MB 때죠. MB 때 넘어가면서 어떻게 되는 중학교 역사라는 과목인데 물론 이제 근현대사 정근대사 중심이에요. 정근대사. 근데 약간 바뀌어가지고 비율이 그게 이제 뭐냐면 8대2 정도? 예. 8은 정근대사, 나오는 근현대사 이렇게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이게 이제 그 한국사 이름이 바뀌어요. 한국사로. 그래서 한국사 이름 바뀌어가지고 요때 이제 8대2의 비율이 아니라 이것도 이제 그 거꾸로 8대2, 요 정도. 그래서 그 8은 근현대사, 그 다음에 이 정도는 정근대사 이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화 선택 과목은 뭘 하냐면 여기 세 과목 있죠. 그 중에 세계 역사 이해는 뭘로 바뀌어요? 세계사. 그 다음에 한국 문화사라는 과목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사 이렇게 바뀌죠. 이것도 웃긴 게 요때는 이제 그 뭐냐면 역사가 그 고등학교 역사 있잖아요. 그게 선택 과목 바꿔버려. 선택 과목.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도록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 한국사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거의 필수예요. 공통 필수지만 명목상 성태로 바꿔버려. 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후반기에 들어오면서 1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다시 필수 바뀌죠. 자, 하여튼 12년 개정 교육과정인데 자, 12년 개정 교육과정 또 웃긴 게 이제 그 MB 정권 말기 때 이제 바꿔버린 거죠. 그때 요걸 명칭을 뭘로 하냐면 이게 그 12년 개정을 해야 되는데 09년 개정으로 이렇게 이름은 그대로 둔 채 이게 이제 7차 개정이 되고 이름이 이게 09년이 되는 거야. 이게 예전에 이게 09년이었는데 이게 이제 금방 바뀌면서 09년이 되는 거야. 12년 개정이. 그러면서 그 체제는 그대로 가되 뭐냐 정근대사, 근현대사 그 한국사 비중이 뭘로 바뀌냐면 이제 조금씩 바뀌어서 뭐 6대 그 당시 7대 3인가요? 7대 3으로 바뀌어요. 7대 3으로. 네, 7대 3으로 바뀌고 나중에 박근혜가 이제 만드는 개정 있죠. 15년 개정 때는 뭘로 바뀌냐? 5대 5로 바꿔버려. 그러니까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뭐냐면 근현대사하고 정근대사 비중이 동일하게 만들어놔. 그러니까 고등학교 단계에서. 그래서 고등학교 초창기 때는 그 09년 개정, 그러니까 7차 개정 때 초반 때 그 노무현 때는 아니 이제 MB 정권 때는 8대2.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09년 개정 때는 거의 7대3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그 고등학교 1학년 한국사들 5대5로 이렇게 바꿔놔버려. 그 근현대사 비중을 왜 낮춰놨냐면 근현대사 비중을 너무 강화시킬 경우에는 정권에 뭐냐면 위태가 온다는 거지. 근현대 공부하다 보면 이 친일파들이 다 부각이 되잖아요. 친일파들이 지금 뭐예요? 까면 다 우익들 아니야. 그래서 자신들 관련돼 있죠. MB하고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너무 강조하면 자신의 정권 기반이 약화된다. 그래서 이제 바꿔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에 이제 근현대를 제대로 못 배워가지고 일배들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예. 20대 때. 자, 하여튼 시험 문제는 안 나오는데 선택 과목만 이제 뭐가 했는지만 기억만 해주시면 돼요. 일단은 07년은 세계 역사 이해, 한국문화사, 동아시아. 그 후는 선택 과목이 지금같이 세계사, 동아시아사. 요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 다시 나가서, 이게, 아까 전에 이게, 아유. 좀 지워야 되겠다. 제가 이거를 예전 기본교, 강의 교재 때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좀, 관련된 내용들, 선택 과목, 좀 참조해 주시고, 이게 안 지워져, 이거. 자, 다시 넘어가서. 자, 세계사 교육은 선택 과목이었던, 선택 과목이, 이게 뭐야? 세계사 교육이 선택 과목이 5개 등 6차 교육 경험에 비해서 더욱 약화된 위험이 측면이 있다. 예. 그래서 세계사를 보려고 이제 선택을 안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제 뭐 인간사회 환경인데 뭐 이런 것들은 배우지도 않았고 통합교육과인데 자 여기에서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요거 이게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또 중학교에서 문제 됐던 게 뭐냐면 자 요때 이제 7차부터 2학년은 뭐죠? 고용 3학년 때는 조선 이후부터 배우죠. 이것은 뭐냐 수업 시수가 2학년 1시간 그 다음 3학년 2시간에서 그 시수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예, 이거 예전에 객관식 기출에 또 자주 언급됐던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있고 그 나머지는 각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고등학교 국사 부분 여기에서 좀 눈여볼 게 이제 보면 고등학교 국사는 언제 배웠죠? 그 당시에 1학년 때 배웠어요. 1학년 때 배우고 근데 이제 문제는 1학년 때 배우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냐 계열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면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고 중학교 3학년 때 배우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잖아. 만료는 정치사, 문화사 이렇게 나눈다고 하지만 실제 별 차이가 없어. 기술에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계열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급별로 내용 조절 달리했죠. 그래서 이제 07년 개정교육과부터는 아까 근현대사, 정근대사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가시려고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국사에 또 그 당시에 예전 시험 문제 나온 게 뭐냐면 지금처럼 이제 연대별로 구성된 게 아니라 분야사별로 구성이 됐어.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그 도입 단원은 똑같아. 도입 단원은. 그래갖고 도입 단원 똑같은데 선사시대도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이제 있는데 여기부터 이제 달라. 선사시대 이후부터. 이때부터는 고대, 중세, 아니, 고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래서 정치는 뭐 이렇게 해서 고대, 중세, 근세, 이렇게, 하고, 이것도 고대, 중세, 근세,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근현대, 이렇게 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냐. 자, 일단 체계적이지 못해. 왔다 갔다 하잖아. 고대 정치했다가 중세했다가 갑자기 또 경제 고대도 넘어가요. 이렇게 분야사로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막판에 이거에 막판에 이제 뭐야 근현대사죠. 근데 시수가 2시간밖에 안 돼. 그러면 이거 배우겠어 안 배우겠어요? 안 배우죠. 거기다가 그 이제 2, 3학년 3학년 근현대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아예 중학교 때 조금 배운 걸 끝으로 근현대는 안 배우게 되는 거야. 문제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후반기 때는 어떻게 이제 고쳤냐면 이게 근현대가 안 되겠다. 그래서 고대, 중세, 근대에다가 여기에다 그 현대를 집어넣어요. 네, 현대. 고대, 중세, 근대. 이거 없애고 이쪽으로 편입시켜. 이런 식의 이제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건 전반기 때고 이건 후반기 때 내용인데 후반기 때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지금요. 예, 그래서 각각의 단원을 고대, 중세, 근세, 근현대 4개의 중단원을 편성했다. 원래는 이 근현대가 이쪽으로 갔는데 이걸 공부하지 않으니까 요게 중단원에 편성을 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근대 중심의 교과 내용이 기형적인 교수 용어에 비판을 받았다. 자, 특히 이제 뭐냐면
학교나 학생들이 고등학교 2, 3학년 때 신화 선택 과정에서 한국 근현대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뭐예요? 근현대 교육에 대한 강화의 교육과정 구성이 원래 취지 정반대로 고등학교 과정에서 실제로 근현대와 현대사는 배우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하기 때문에 그 고등학교에서 이제 한국사 때 근현대사 비중을 좀 높인 거죠. 예. 자, 뭐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각자 읽어보시고, 뭐 고등학교 세계사 내용도 뭐 마찬가지로 예전 거와 함께 기타사가 강화됐다. 그 내용이죠. 그래서 뭐 약소국의 역사 내용이 교육과정에 보완되었고,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프리카, 고대 중세사인데 기타사 강화는 계속 이어져요. 기타사 강화는. 근데 요번에 이제 15년 개정 교육과정 있죠. 그러니까 세계사 그 교과서는 기타사 부분이 많이 빠졌어. 아까 지금 얘기했죠. 왜? 애들이 공부하기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오세아니아사도 집어넣고 있는데 다 없앴어. 그냥 쓸모없는 역사학에서. 근데 요번에 이게 비판이 많이 받기 때문에 18년 개정에서는 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교과서가 새롭게 만들어지면 기타사 부분이 더 늘어나. 그래서 여러분 기타사 공부할 때 그 교과서 많이 보잖아요. 서양사하고 동양사 부분은 뭐 15년 개정 교육과정 봐도 되는데 기타사 부분은 그 15년 개정 교육과정 보시면 별로 없어요. 내용이요. 차라리 그 어딜 보냐면 12년 개정 교육과정 보세요. 기타사 부분이 오히려 더 내용이 많아요. 그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거는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교육과정 부분을 제 다 했어요. 그 교수 용어기부터 해갖고 실전 교육과정 했고 전 시간으로 얘기했지만 그 15년 개정 교육과정 지금 18년 개정 수정 교육과정이 있기 때문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학당은 못 드려. 이게 그 기껏 외웠는데 한 문제도 안 나오고 1점도 안 나오고 버리면 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여기에서 요번에 1점 나왔으니까 1점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공부를 하는 거야. 그 1점 그냥 포기해버리면 포기할 수도 있는데 남들 다 맞추고 있는데 1점 놓쳐버리면 어떻게 해요? 좀 큰일 나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공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복잡한 거 다 공부하기 싫다. 그러면 기출이라도 풀어보세요. 기출이라도. 자, 그리고 이제 제가 18년 개정교육과정, 수정교육과정은 제가 이제 예전에 찍었던 인강이 있는데 인강을 첨부해가지고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10장을 볼게요. 10장 뭐 각국의 역사교육인데 미국의 역사교육, 그 다음에 뭐 여기 보시면 뭐 북한도 나오네요. 예, 그런 것도 있는데 영국의 역사교육도 나오고 이건 그냥 넘어가세요. 이런 거 공부하시면 안 되고 여기 나오면 어떡하냐. 그래도 불안해가지고 공부하시는 분인데 그런 분들은 떨어져요. 예, 이런 거 공부하고 있으면 떨어져. 나오면 그냥 틀리면 되는 거야 그냥. 예. 자, 그러면 이제 어디를 보냐면 그 11장을 보세요. 11장. 자, 11장 보면 역사교육의 연구방법론 있죠? 요건 좀 볼 필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볼 게 뭐냐면 양적 연구방법, 뭐 질적 연구방법, 현장 연구 이것이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좀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제 몇 페이지 보시면 앞부분은 이제 그냥 각자 보시고 몇 페이지 보시냐면 359페이지 펴보세요. 359페이지. 음. 361페이지 이제 현장 연구부터 볼게요.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이 나왔는데 자, 현장 연구의 개념을 이제 파악해보겠죠. 현장 연구는 학교나 교실에서 일어난 일상적인 활동을 한 연구이다. 따라서 현장 연구는 되게 실천적인 어떤 그 성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론과 실천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론과 연구가 같이 결합이 돼요. 그래서 현장 연구고 현장 연구의 주체는 누굴까요? 교사죠. 교사가 현장 연구의 주체죠. 자, 그래서 역사교육 현장 연구는 역사 교육과정 구성, 역사학습자의 개발, 역사 교수 모형의 구환 등
실제 역사 수업 현장과 관련된 실천적 연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현장 연구 특성을 이제 넘어갈게요. 그러면 현장 연구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나? 그래서 현장 연구는 일반적인 정통적 이론 연구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쭉 있는데, 첫째 현장 연구의 주체는 실천가이다. 그래서 교육에서 현장 연구는 흔히 교육 실천가에 의해서 주도된다. 이때 교육 실천가는 누굴 의미할까요? 네, 교사를 의미하죠. 자, 현장 연구는 연구자 자신의 활동을 개선하고 자신이 맡은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관심이 있고, 현장 연구의 특징은 지속적이고 순환적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자, 교육학자라든지 역사교육학자라든지 사람들은 가설 설정하고 검증하고 결론 내리면 끝이죠. 근데 현장 연구는 자기가 만들어진 그 연구 결과라도 A 학교에는 맞을 수 있죠. B 학교는 안 맞아. 그러면 어떻게 했어? A 학교 맞으니까 B 학교 학생들 데리고 A 학교 학생 지금 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누구에 맞춰야 되죠? 자신이 맞춰야 되지.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그 상황에 따라 지속적이고 순환적인 성격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피드백을 받아야 돼. 그래서 가설 설정하고 그다음에 자료 수집하고 검증하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가설 설정하고 검증하고 또 자료 수집하고 검증하고 계속 순환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연구 결과는 실제 교육 현장에 투입되며 이것이 이어진 연구의 과정이기도 한다. 그 다음에 현장 연구는 자기 이해 과정이 반성적 과정이고요. 그리고 현장 연구는 어떤 주제나 문제에 대한 이론 개발 자체에 관심을 쏟기보다는 어디에 실전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론 적용에 관심이 있어.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교육 현장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현장 연구의 조직을 보면 크게 개인 연구, 협동 연구, 학교 단위 연구 있는데 주로 이제 제일 많은 게 개인 연구죠. 그래서 개인 연구는 주로 한 교실이나 한 교사가 행하는 수업의 변화의 연구에 초점 맞추고요. 협동 연구는 여러 교실이나 여러 교사가 참여하는 수업에 확대했다 등등. 학교 단위 연구도 있고, 자, 이런 이제 있고 뒤에 넘어가서 현장 연구의 기법을 이제 만들죠. 얘기하죠. 현장 연구의 기법. 자, 현장 연구의 기법은 크게 이제 여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양적 연구 방법하고 질적 연구의 차이점 이걸 많이 보거든요. 요게 이제 파란 책도 있지만 남색 책인가 그 부분도 있어요. 그 내용이. 그러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차이점이 있는데 요걸 이제 기본서에서 제가 기본 강의 교재편에서 좀 찾아서 이제 볼게요. 자, 한번 보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와 차이점을 제가 한번 파란 책과 남색 책을 기반으로 해서 한번 도표 만들어 봤어요. 여기 보면 일단 양적 연구 방법은 이제 뭘 하냐면 자연과학에서 많이 사용해. 자연과학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질적 연구 방법은 인류 민俗지학이나 사회과학에서 많이 사용하고 역사학도 많이 사용되죠. 양적 연구 방법은 이제 우리가 하는 이제 인과관계를 목표로 해요. 그래서 가설 설정해서 자료 수집하고 검증하고 일반화해서 그걸 데이터하고 수치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인데, 그러다 보니 통계, 실험, 무작위 샘플, 그리고 되게 이제 교육학 연구 방법에서 주류죠. 예. 다양한 접근 방법, 체계 유지적이고 정형적이죠. 그래서 일반화 모델을 만들고 양적 수치 방법을 한다. 그래서 자연과학적 어떤 방법이 역사학과 인문과학에도 과연 적합한가? 이거에는 비판도 많이 받아요. 예. 그래서 양적 연구 방법은 이제 구체 내용을 보면 일단 실증주의 연구 방법, 과학적 연구, 그다음에 행동주의 연구, 실험 연구 이런 것들 이제 양적 연구 방법을 분류하고요. 그리고 자연과학적 연구 방법을 따라서 주된 목표는 인과관계, 법칙성 이런 것들을 하고, 통계와 실험을 통해서 객관적 지식을 얻게 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육학에 들었던 실험 집단, 통제 집단 이렇게 나눠가지고 거기 비교 연구를 해가지고 상을 통제해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추출하면 그걸 통해서
이론을 만들고 또 수의적으로 정리하죠. 예, 수학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가정과 결과를 예측하고 통제하는 데 있다. 그래서 이 객관성, 타당성, 일반화 가능성이 상당히 엄격하기 때문에 이걸 뭐다 딱딱이 굳었다 해서 경성 방법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 질적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 개별적인 인과관계보다는 어떤 보편적 법칙보다는 개별성을 강조해 고유한 특징들. 그래서 참여 관찰 면접. 그다음에 교육학 분야에 연구할 때 좀 소외된 편이야. 최근에 인정받고 그다음에 이탈적 성향이 있고 체제의 개별적 반항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정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대학 입시죠. 대학 입시에 왜 이게 뭐냐면 정형적인 대학 입시는 뭘 기반으로 한 거죠? 양적 방법론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고3 담임 맡으면 대교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가면 내신 몇 등급 하면 어느 대학 정도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나와. 이건 질적 방법론이 아니죠. 이건 뭐죠? 양적 방법론이죠. 왜냐 그동안 데이터가 쌓여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걸 프로그램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예측 통제가 가능하죠. 얘를 어디 보내야 될 것인가. 물론 꼭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그 데이터가 이제 나오잖아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과연 지금 입시 교육의 문제점이 뭔가 이렇게 이제 핵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게 문제다. 그럼 이 사람들 입장을 때 이거 뭐냐면 아니죠. 이건 뭐 대학 가기 위해서 어떤 체제를 지키기 위한 어떤 교육 방법이고 난 따돌고 싶다. 이탈하고 싶다. 그럼 얘네들은 뭐겠어요? 나름대로 대안학교 만들고 실험하고 대안학교 만들고 거기에서 뭐 나름대로 교육적 실험도 하고 특별한 사례를 좀 부각시켜가지고 일반화시키려고 하겠죠. 이럴 때는 무슨 방법이 필요하다? 질적 방법이 필요하죠. 예, 그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인고는 딱 보니까 이 양적 방법은 먹혀들지 않는 것 같아. 여러분들 뭐 지역 선택을 할 때 제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올려놓잖아요. 근데 서울 같은 지역은 이제 뭐 상위권 지역은 이제 뭐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가는데 문제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래서 어떤 데는 뭐 울산, 부산이 최고점 올라갔다가 어떤 때는 최하점 떨어지고 뭐 제주도도 뭐 어쩔 때는 최하권 놀다가 이번에는 3등 올라가고 예. 그래서 양적 방법론에 입각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질적 방법론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판에 게시판에 가서 인명 게시판에 봐서 흐름을 보고 직관으로 때려 맞춰야 돼. 그럼 거기 빵꾸 났는 데가 있어요. 예. 근데 뭐 나는 그냥 소신대로 하겠다는 모르겠는데 이런 게 있어요. 자, 하여튼 질적 방법은 또 수업 관찰, 녹화, 면담, 동료 교사의 토론, 그리고 객관성, 타당성이 적죠. 그렇기 때문에 비판을 받아.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연성이다. 그래서 이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예를 들어 다운 게시판에 가보면 거기 다운의 뉴스 밑에 댓글 보면 다 세상 사람들이 다 민주당 지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저쪽 네이버 가면 민주당 무조건 반대하는 것들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운에서 연구한 사람들과 네이버에 연구한 사람이 결론이 어떻게 다르겠죠? 이건 뭐냐면 참여 관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면 거기에 있다 보면 그 무리에 있다 보면 그게 객관적이 상실돼. 객관적.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연성 연구 방법이죠. 자, 그래서 이제 질적 연구 방법을 이제 보면 자, 여기에서 질적 연구 방법이 어디에 뭘 속하는가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인류학의 해석적 연구 방법, 탈신증적 연구 방법, 자연주의 연구 방법. 이렇게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오는데 여러분들 헷갈리는 게 뭐냐? 자연주의 연구 방법이야. 자연주의 연구 방법 하니까 뭔가 내추하죠. 네. 그러니까 뭔가 자연적인 거니까 양적인 연구 방법에 속할 거 생각하지만 질적인 연구 방법이야. 요때 자연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네이처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다는 거야. 네. 요때 자연은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참여 관찰 같은 것처럼 어떤 그 양적인 통화 뭐 통계 집단 이렇게 만들기 하는 게 참여 관찰법처럼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보고 관찰한 걸 적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건 자연주의 연구 방법. 그래서 요거 헷갈리지 마세요. 요거 양적 연구 방법이 아니에요. 질적 연구 방법이 손가락 자연스럽다는 뜻이에요. 이때는. 자, 그래서 이 질적 연구 방법은 교육 형상을 상이한 관점과 의도를 가진 인간 사이의 상호 행위를 보아 행위자의 관점에서 교육 형상을 이해하는 거고요. 그
그 다음에 객관적인 측정 도구가 아니라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서 참여 관찰과 면접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특정 학교의 분위기나 그다음 풍토, 특정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과의 상호작용이 주된 주체고 요게 이제 좀 기억해요. 객관성, 타당성, 일반성 가능성이 빈약하죠. 그래서 물려 터졌다 해서 경성 방법에 대입돼서 이걸 뭐라고 한다? 연성 방법이라 한다. 그래서 연성 방법의 특징, 그 의미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 연구하고 이렇게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이렇게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럼 파란책 내용을 이제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연구 기법. 정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연구 기법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로 구분된다. 자, 양적 연구는 그 특징상 가설 세우고 이를 검증하는 실증적 연구 형태를 띠고 있고 질적 연구는 이제 교육 형상을 관찰하고 이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해석한 형상학적 방법을 할 수 있다. 형상학적 방법이 뭐죠, 이거? 이거는 20세기 들어온 철학적인 어떤 한 흐름인데 해석학에서 튀어나왔죠. 해석은 맥락을 보는데 맥락적 의미를 보는 거죠. 근데 형상학은 그 당시에 개별적인 주체들의 어떤 느낌을 봐. 그래서 개별적인 주체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을 보는 게 형상학이야. 그래서 해석학에 나왔지만 해석학은 전체적 의미를 보는 방면에 수백 측면에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통해서 의미를 파악한 방면에 그 형상학은 개별적인 사실들을 하나하나 보고 그 주관자의 그러니까 그 개별자의 어떤 주관적 느낌, 감정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연구 방법, 철학적 방법이 형상학적 방법이야. 예. 자, 교육의 현장 연구하는데 두 가지 기법 중에 무엇을 택할 것인가? 연구의 목적과 주체 등 여러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어느 쪽이 좋다고 말할 성질은 아니다. 하지만 교육 연구는 연구 주체인 인간의 현장 교육이라는 인간의 활동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양적 연구 못지않게 질적인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질적 연구가 나오죠. 어떤 것도 있냐? 자, 이게 이제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건데 근래 현장 연구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법은 현장의 기록과 참여 관찰, 면담, 문답, 녹음, 녹화, 문서 자료 및 학생 활동의 수집 분석인데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민족지향적 방법. 이 민족지향적 방법은 이제 민속학에서 이제 연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우리 학계의 이제 역사에 뭘 영향을 줬죠? 신문화사에 영향을 줬죠. 예. 그다음 자연주의죠. 이때 자연주의라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연공학처럼 이렇게 자연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연구하고 그런 건 관련이 없어요. 자연주의 방법이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 뭐 수업 시간에 일어난 교사와 학생 간의 어떤 상호작용이 어떤 것인가? 교사가 만들어내는 수업 내용이 어떤 것인가? 교사는 교과서에 담겨있는 교과 내용을 어떻게 수업 내용을 바꾼가 등등.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하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지금까지 연구는 이렇게 질적 연구가 아니라 대부분 어떤 연구죠? 양적 연구야. 그래서 뭐 수업 모형이나 이런 것들 만들어 놓고 데이터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현장 연구에도 그 뭐냐면 양적 연구가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교과서 같은 거 있죠. 교과서. 예, 그래서 교과서에 의거해서 교사의 설명하고 기존의 강의 시간과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뭐 등등. 그래서 이제 또 교과서 서술 분량이나 등장인물, 사파자료 수치를 제공. 이게 제일 많이 사용해요. 특히 이제 대학원 논문은 이게 교과서가 되게 많아요. 교과서 분석. 제일 쉽거든. 예전 교과서 분석을 해갖고 그 교과서에서 뭐 특정 인물이 몇 번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근현대사 비중이 얼마나 분량이 있고 이거는 수치화시킬 수 있잖아. 이런 것들은 양적 연구 방법이죠. 교과서 서술 내용 분석 같은 거. 근데 문제는 교과서 연구는 솔직히 말해서 현장 연구와는 거리가 멀어요. 현장 연구는 애들 대상으로 하는 거지. 교과서는 애들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야. 교과서 분석만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여기 더군다나부터 볼게요. 더군다나 외형적 양적 연구 형태를 띠고 있지만 대부분 엉성한 주제나 가설적 근거 미약, 그 다음에 연구 절차 방법이 미숙하다. 그래서 교과서 연구를 비판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다라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뒤에 뭐 현장 연구의 어떤 그 방향은 뭐 시험문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각자 보시고. 그래서 여기에서 정리할 것은 현장 연구의 의미가 뭐냐, 특징이 뭐냐. 그리고 현장 연구를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그래서 그 차이점, 이거를 파란 책하고 남색 책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파란 책 내용이 다 끝났어요. 예. 그러면 이제 뭘 할 거냐면, 이게 남색 책 내용을 할 거거든요. 남색 책 내용.